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바위가 아니라 사람의 혀였습니다. 술기운에 던진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쪽 같던 이조판서 댁을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관비로 전락한 설아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양반의 자존심을 버린 정혼자 진우. 두 사람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진실 찾기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누군가는 집채만 한 바위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천근만근 같은 삶의 무게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선의 팔도를 떠돌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혓바닥만큼 무겁고도 무서운 것은 없느니라.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신락 같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가며 급기야는 한 집안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소문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지독하고도 허망한 소문 한 자락이 시작되던 어느 봄날의 한양 장터에서 시작됩니다. 북적이는 종로 거리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갓 구운 떡 냄새와 말발굽 소리가 섞인 활기찬 풍경 속에 유독 고고한 기운을 내뿜는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조판서 이겸 대감의 댁입니다. 이 대감은 대쪽 같은 성품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선비였지요. 그의 무남동녀 설아는 이름처럼 눈 속에 핀 꽃같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혼례를 앞두고 연인 진우에게 줄 수놓은 주머니를 만지며 담장 너머의 봄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담장을 넘어 그분께 닿는다면 내 마음도 전해질까요? 앵두꽃이 지기 전에 오시겠다 약속하셨거늘. 하지만 같은 시각 설화의 설렘과는 대조적으로 장터 끝자락 허름한 주막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행상 하나가 옆자리 사내에게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투정 섞인 험담에 불과했습니다. 이보게 요즘 이판서 댁 머슴들이 장터에서 곡식을 싹쓸이해 간다더군. 아니, 선비라는 양반이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뭘 하려나 몰라. 혹시 알아? 산속에 군사라도 숨겨뒀는지. 군사라니. 그럼 영모라도 꾀한다는 말인가. 그저 술자리에서 던진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곡식을 모은다는 말이 군사를 기른다는 확신으로 변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터 국밥집 할멈의 입을 거치자 이판서는 성격이 괴팍한 노인이 되었고 비단 장수 이 씨의 입을 거치자 밤마다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결해 보이던 대감댁의 은밀한 치부를 입에 올리는 그 짜릿한 즐거움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무서운 것은 침묵보다 무성한 말입니다. 그 소문은 담장을 넘어 대궐한 권력의 단맛에 굶주린 하이에나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이판서와 정적 관계였던 세력들은 이 장터의 소리를 하늘이 준 기회로 여깁니다. 어둠이 내린 이판서 댁. 설화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정혼자 진우가 보내온 서찰을 읽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 길목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작은 파도는 어느새 거대한 해일이 되어 이 평화로운 가문을 삼키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 대문이 열릴 때 들려올 소리는 평소와 같은 빗자루 소리가 아닌 가문을 도륙하는 의금부, 나졸들의 서슬퍼런 외침이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고 소문 한 줄에 목숨이 오가는 가혹한 운명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이판서 댁의 정원은 낮에 떨어진 앵두꽃 잎들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설화는 내일 아침 진우에게 보낼 서찰을 품에 안고 얕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막을 깨는 것은 담장을 넘는 도둑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휘두르는 횃불 소리와 철컥거리는 갑주 소리가
대문을 부술듯 밀려들었습니다. 이조판서 이의겸은 들으라. 영모의 괴수로 지목되었으니 어명을 받들라. 벼락 같은 호통 소리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결에 뛰쳐나온 노복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의 몽둥이질에 쓰러졌고, 평생 책을 가까이 하던 이 대감은 일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마당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상투가 풀린 치욕적인 순간에도 이 대감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박하는 나졸들을 꾸짖는 대신 안채에서 사색이 되어 달려 나온 딸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 아비는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장터의 썩은 잎들이 내뱉은 거짓이 잠시 세상을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의 해는 반드시 뜨는 법이다. 하지만 그 위험 있는 목소리 뒤로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영모라는 죄명은 증거보다 소문이 더 무서운 법이지요. 이미 대궐에서는 장터의 헛소문을 민심이라 포장해 판결을 끝내버린 뒤였습니다. 설화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포졸의 손길이 그녀를 떼어놓았습니다. 귀하게 자란 판서댁 아가씨의 고운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지는 순간 담장 너머 앵두나무에서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운명을 예견하듯 말입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놓아버렸고 집안의 가사는 정몰되어 관원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 집도 끝이구먼. 역시 장터 소문이 틀린 게 하나 없어.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심판관이 되는 잔인한 광경. 설화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압송되는 수레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편 설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달려 한양으로 향하던 진우는 성문 밖에서 불길한 소식을 접합니다. 정혼자의 집안이 영모로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지요. 그가 이 판서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에는 붉은 압류 종이가 붙어 있었고 사방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진우는 미친 듯이 관가로 달려갔지만 이미 설화는 변방의 관비로 압송된 뒤였습니다. 설화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장터의 그 몹쓸 혀들을 내가 먼저 잘랐어야 했는데. 유배 길에 오른 설화는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멀어져 가는 한양 땅을 바라봅니다. 손목의 상처보다 가슴에 박힌 소문의 가시가 더 아팠습니다. 말 한마디에 집이 사라지고 이름 한 줄에 목숨이 지는구나. 이제 그녀 앞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이, 판서, 댁 아가씨라는 이름 대신 관비라는 낙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소문의 시작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노라고 말이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설화의 등 뒤로 차가운 새벽달이 차오릅니다. 한 집안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긴 복수와 애달픈 유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서 나고 자란 설화에게 평안도 변방에 관하는 지옥보다 더 낯선 곳이었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던 발걸음은 이제 거친 집신에 피가 맺히고 옷같이 고왔던 손은 차가운 우물물에 갈라져 터졌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눈길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그녀를 인간이 아닌 구경거리로 만들었지요. 관아의 자비를 도맡으며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지였으나 설화는 밤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눈동자를 흐리게 할 뿐 진실을 찾는 길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한양 장터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를 벗어 던지고 떼국물 흐르는 누더기를 걸친 채 술꾼들 틈에 섞여 있는 이 사내.
바로 설화의 정혼자 진우였습니다. 그는 양반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아니, 버려야만 했습니다. 설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칼이 아니라 그 가문을 무너뜨린 바로 그 말의 뿌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막의 개다리 소반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판서 댁의 몰락을 안주거리 삼아 낄낄거리고 있었지요. 너희의 가벼운 혀가 한 집안을 도륙했다. 그 혀 끝에서 나온 독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며칠을 장터 바닥에서 뒹굴던 진우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냅니다. 이판서 댁 소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극적으로 퍼뜨렸던 이가 바로 입담꾼 김노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는 장터 귀퉁이에서 돈 몇 푼의 이야기를 팔아먹는 노인이었으나 묘하게도 사건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누군가 입막음을 위해 그를 빼돌렸거나 혹은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진우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진우는 김노인이 자주 드나들던 도박판과 기방을 뒤지며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다시 변방에 관하. 밤은 깊어 사방이 고요한데 설화가 머무는 행랑채의 검은 그림자가 비칩니다. 탐욕스러운 관아에 이방이 설화의 미색을 탐내며 다가온 것입니다. 역적의 딸로 평생 관비 노릇을 하느니 내 수청을 들고 편히 지내는 게 어떠냐? 누가 아느냐? 내가 사또께 잘 말해줄지.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숨겨둔 비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주셨던 소중한 물건이자 자신의 정조와 목숨을 바꿀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몸은 더럽혀질지언정 내 영혼은 당신 같은 자의 손에 닿지 않을 것이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내 피가 이 마당을 적실 것이니 그리 아시오. 설화의 매서운 눈빛에 기가 눌린 이방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지만 그녀의 앞날에 더 큰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의 진우와 변방의 설화. 비록 몸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으나 두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떠올립니다. 진우는 김노인이 숨어들었다는 산속 사찰의 위치를 알아내고 짐을 꾸립니다. 기다려라, 설화야. 내 이름을 다시 빗속에 돌려놓기 전까지는 죽어도 죽지 못한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소문의 근원을 찾아가는 진우의 발걸음과 치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설화의 의지가 맞물리며 이야기는 점점 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진우는 며칠을 밤낮으로 달려 경기도 외곽의 작고 퇴락한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뒷방에 숨어 쥐 죽은 듯 지내던 김노인을 찾아낸 것이지요. 한때 장터를 호령하던 화려한 입담은 간데없고 노인은 초췌한 몰골로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칼끝을 노인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내 놈의 혓바닥 하나에 이판서댁 수십 명의 목숨이 날아갔다. 누가 시켰느냐? 그 독 묻은 소문을 내 입에 넣어준 자가 누구냔 말이다.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먹였습니다. 그가 실토한 진실은 상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소문의 시발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죽을 줄은 몰랐소. 그저 영의정 댁 집사가 준 은자 10냥에 혹해서 이판서가 밤마다 병기를 모은다고 소리만 내달라기에. 그게 다요. 나 같은 버러지가 어찌 대감마님을 죽일 마음을 먹었겠소. 영의정 박종환. 그는 진우의 먼 친척이자 이판서와는 평생을 함께해온 동료였습니다. 믿었던 자의 배신. 소문은 그저 영의정이 이판서를 제거하기 위해 던진 미끼였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입은 그 미끼를 물어 나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진우는 허탈함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설화가 있는 평안도 관아로 바뀝니다. 설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양 일금부에서
그녀를 다시 압송하라는 명이 내려온 것이지요. 보통 관비로 풀려난 죄인의 자식은 잊히기 마련인데 갑작스러운 소환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영의정 박종환이 이 판서의 혈육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혹은 그녀가 쥐고 있을지도 모를 비자금이나 장부를 빌미로 완전한 소멸을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 것 같구나.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 자가 결국 우리 가문의 피를 말리려 하는구나. 한양으로 돌아온 진우는 결단합니다. 권력에는 권력으로 맞서야 하나 자신에겐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소문이 만든 비극을 다시 소문으로 갚아주기로 합니다. 밤마다 종로거리에 정체불명의 벽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판서의 억울함과 영의정의 탐욕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지요.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속았던 것인가? 이 판서가 정말 죄가 없단 말인가? 잠잠해졌던 장터가 다시 들끓기 시작하고 소문으로 흥한 영의정의 권력은 역으로 소문에 의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양 도성 입구. 죄인 압송 수레에 갇힌 설화가 성문을 통과합니다. 그 길목에서 벽보를 붙이려던 진우는 찰나의 순간 수레 안의 설화와 눈이 마주칩니다. 남루한 관비의 옷을 입었으나 여전히 꼿꼿한 설화, 그리고 누더기를 걸치고 분노를 사기는 진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힙니다. 소리내어 부를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비통한 재회였습니다. 설화야, 조금만 참아다오. 내 가문을 무너뜨린 그 소문의 칼날을 이제 내가 그들에게 돌려주마. 진우의 결연한 뒷모습과 눈물 짓는 설화의 얼굴 위로 차가운 밤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설화가 갇힌 곳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일금부 지하 옥사였습니다. 그곳에 화려한 비단 신발을 신은 영의정 박종환이 나타납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 뒤에 독사를 감춘 채 설화를 내려다봅니다. 내 아비가 남긴 밀지가 있다는 걸 안다. 그것만 내놓으면 너를 사면해 주는 것은 물론 양가 교수의 신분도 복권해 주마. 죽은 아비보다 살아남을 내 목숨이 더 중하지 않으냐? 하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밀지 따위는 애초에 없었음을. 박종환은 존재하지 않는 진실에 떨고 있었고 설화는 그 공포를 이용해 시간을 벌기로 합니다. 밀지는 가장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대감은 영원히 잠 못 드실 것입니다. 제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소문처럼 말입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영의정의 사가에 잠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김 노인에게서 들은 영의정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종환이 이 판서를 모함하기 위해 장터 사람들에게 뿌렸던 은자의 출처가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진우는 담장을 넘는 대신 영의정 댁에 식재료를 대는 상인으로 위장하여 주방 뒷문으로 숨어듭니다. 가슴 속엔 설화의 얼굴이 새겨진 자수 주머니를 품고 손에는 서슬퍼런 단검을 쥔 채였습니다. 진우가 뿌린 벽보는 이제 단순한 소문을 넘어 거대한 민심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제 영의정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거봐, 이 판서 대감이 그럴 분이 아니지. 영의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을 잡은 게 분명해. 자신이 무기로 썼던 소문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자 박종환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설화를 빨리 처형하여 입을 막으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사형 집행 하루 전날 밤 박종환의 자객들이 설화의 숨통을 끊기 위해 지하 옥사로 스며듭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자객의 손목을 때립니다. 누더기를 벗고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진우였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장부를 훔쳐내는 대신 설화의 목숨을 먼저 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이 여인이 흘릴 피 대신 너희 주인의 추악한 진실이 먼저 흐르게 될 것이니. 진우의 동료들이 일금부 창고에 불을 지르며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 진우는 설화의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두 사람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으나 감격할 틈도 없었습니다. 진우 도령, 왜 이런 위험한 짓을? 당신을 잃고 얻는 세상은 내게 지옥일 뿐이요. 갑시다. 이제 우리가 저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차례요. 불길이 치솟는 일금부를 뒤로하고 두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도망자가 된 연인과 추락하기 시작한 권력자.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은 이제 거대한 전쟁이 되어 도성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일금부의 화마를 피해 도성 밖 깊은 산골로 숨어든 설화와 진우. 여치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도망치느라 설화의 발은 진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계곡물에 수건을 적셔 그녀의 발을 닦아주며 말없이 눈물을 삼킵니다. 고운 비단심만 신기겠다 약속했거늘. 이 험한 산길을 걷게 하여 미안하오. 내 죄가 천지간에 가득하구려. 도령, 탓하지 마소서. 비단신을 신고 눈을 감고 사느니 집신을 신고 진실을 보며 걷는 지금이 제겐 더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두 사람은 결심합니다. 칼로는 저 거대한 권력을 이길 수 없지만 저들이 이용했던 백성의 입을 통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을요. 몇 달 뒤 남도 장터에 묘한 남녀 이야기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남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북을 치며 여자는 하얀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지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사랑 이야기 같았으나 자세히 들으면 욕심 많은 구렁이가 충직한 학을 잡아먹고 온 숲을 도끼로 채웠다는 은유 섞인 고발이었습니다. 시니어 독자분들이 무릎을 탁 칠 만한 통쾌한 풍자가 녹아있는 노래였지요. 장터 사람들은 이들의 노래에 울고 웃었습니다. 진우는 소문의 원천이었던 주막들을 돌며 박종환의 만행을 기록한 장부의 내용을 가사로 엮어 퍼뜨렸습니다. 앵두꽃이 지던 날 억울한 눈물이 비가 되어 내렸네. 장터 소문만 석지기 알고 보니 정승대 금모라네. 노래는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어제까지 이 판서를 욕하던 백성들은 이제 미안함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 무너진 집안이 소리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영상, 대감집. 박종환은 들불처럼 번지는 이 노래 소식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도 누구나 그 구렁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망한 소리꾼 연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산을 뒤지고 강을 뒤져서라도 그들의 입을 꿰매버려야 한다. 그는 정의의 포교들을 팔도록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들은 소리꾼 연인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1000개의 눈과 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터가 열리는 안성장날.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설화와 진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장터 곳곳에 낯선 사내들이 칼을 품고 매복해 있습니다. 박종환이 보낸 자객들이었지요. 설화는 너울을 서서히 벗어 던지며 군중을 향해 외칩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닌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죽었다던 이 판서의 딸 이설화입니다. 오늘 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의 목숨을 앗아간 그 소문의 정체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뽑아드는 찰나 장터 사람들이 설화와 진우를 지키기 위해 스크럼을 짭니다. 안성 장터에서 정체를 드러낸 설화와 진우. 그들의 뒤에는 이제 칼든 관군보다 무서운 수천 명의 민초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방패를 만들어 두 연인을 호위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소, 우리가 들었소.
억울한 판서 댁 아가씨를 우리가 지킵시다. 장터에서 시작된 헛소문이 가문을 죽였다면 이제 장터에서 시작된 진실의 외침이 그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군중의 맨 앞에서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북극성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박종환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임금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가기 전에 설화의 목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살고지 다리에 사가의 무사들을 배치합니다. 역적의 딸이 민심을 선동하여 도성을 침범하려 한다고 보고하라. 다리 위에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베어버려라. 시체는 강물에 던져 증거를 없애면 그만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가,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진우와 설화가 다리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도포를 펼쳐 설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와 팔에 화살이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화야, 멈추지 마시오. 당신이 멈추면 아버님의 명예도 우리 가문의 진실도 다시 어둠 속에 묻히고 마오. 나를 버리고서라도 저 성문 앞으로 가시오. 하지만 설화는 진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화살촉을 손에 쥐고 달려드는 무사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의 기계 앞에 서슬 퍼런 무사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도성의 문이 열리며 횃불 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도성 안에도 노래는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젊고 총명한 임금은 민심의 동요를 예사로 보지 않았지요. 임금은 비밀리에 금군을 보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종환의 사가 무사들이 설화를 베려는 순간 임금의 직속 부대인 금군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어명이다. 이 여인과 사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역으로 다스릴 것이니 모두 칼을 내려놓으라. 박종환이 파놓은 함정이 도리어 그의 목을 치는 올가미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모습의 설화와 부상당한 진우가 마침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설화는 품속에서 진우가 목숨 걸고 찾아낸 박종환의 뇌물장부와 아버지가 남긴 결백의 혈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장터의 가벼운 혀가 충신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입들이 진실을 노래하고 있사오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임금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멀리 박종환의 집이 있는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소문이 나라를 흔들었으니 이제 진실이 그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대궐 지붕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옵니다. 임금의 추슬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판서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넣었던 영의정 박종환은 대궐 마당에서 관복이 벗겨진 채 처절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가두고 심판한 것은 형주의 칼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터에 뿌렸던 거짓 소문들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귀양 길에 오른 그에게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노래했습니다. 혀로 집을 지은 자, 혀로 망하리라. 권력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주는 서글프고도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이판서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은 돌아왔고 설화는 다시 판서댁 아가씨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진우에게도 관직을 내려 공을 치하하려 했지요. 하지만 화려한 기와집 마당에 다시 선 두 사람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이미 세상의 바닥을 구르며 인간의 본성을 목도한 그들에게 비단옷과 높은 자리는 한낱 덧없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도령, 이 집은 이제 너무 넓고 적막하옵니다. 죽은 자들의 숨결이 벽마다 서려 있어 밤마다 그 소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나 또한 그러하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이름이지 이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었소.
이제 소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 우리만의 이야기를 새로 써 내려갑시다.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단출한 보찜 하나만을 챙겨 도성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예전 소리꾼으로 유랑할 때 잠시 머물렀던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꽃담도 비단 이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산새들이 지저귀고 밤이면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평온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거친 삼배옷을 입고 밭을 일구었으며 진우는 나무를 패며 평범한 지아비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막살이 마당 귀퉁이에 심어두었던 어린 앵두나무에 분홍빛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가문이 멸문하던 날 눈물처럼 떨어지던 그 꽃잎이 이제는 축복처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진우는 설화의 손을 잡고 앵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보시오, 설화. 세상의 독한 혀도 이 꽃을 피우는 생명은 막지 못했소. 이제야 비로소 당신에게 평온한 봄을 선물하는구려. 도령과 함께라면 거친 산길도 꽃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장터의 소문이 아니라 이 앵두나무의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 용감했던 연인의 소식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노인들은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나직하게 읊조리곤 합니다. 말 한마디에 집안이 무너졌으나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고 말이죠.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네. 자네들도 입 밖으로 말을 내기 전에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꽃을 피울지 칼을 꽂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달빛이 창가에 머무는 이 밤 설화와 진우는 아마 어느 깊은 산골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그들이 찾은 평온한 안식 속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꼬방 야담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선의 기막힌 야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